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대외적으로는 전쟁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저런 뒤숭숭한 일이 많습니다만 내부로 들어오더라도 노동관계 이슈가 토론의 도마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와 임금체계를 바꾸는 변화에 시동을 걸었고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지요.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토론들로 이어지고 있고 최저임금과 임금 피크제 같은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올해 더 심각한 하투 소식들도 전해지는데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지회의 점거농성 같은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다양한 노동계 현안과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을 모시고 궁금한 점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노동시장 이슈들 주로 좀 여쭤보려고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거리가 많으시죠? 네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많아서 현안이 없기는 좀 어려운 부처이기도 한데 요즘 특히 더 뉴스에 나오는 네네 이슈들도 많아서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쪽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의 경우에 노사 간의 이제 임단협, 그러니까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 이제 입장 차가 이제 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22일부터는 그 일정 부분 도크하고 이제 지금 그 원유 운반선이죠. 운반선에 대한 점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작업 차질로 인해서 좀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업은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파업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점거 자체는 이제 불법 점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업 차질로 인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배를 못 만드니까 그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피해가 외부적인 피해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도크에서는 작업이 진행돼요? 파업 없이 진행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 도크가 지금 이 원유 운반선 자체가 바로 선주한테 인도가 돼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인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가 되고 또 다른 도크가 들어와서 또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 도크 자체가 또 제1도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도크이기 때문에 그 초대형 선박 4척을 건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작업들도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사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정부가 그간에 이제 노사 자율로 원래 노사 문제라는 게 이제 노사 자율로 해결돼야 되는 원칙을 했고 특히 노동 3권도 행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가 돼야 된다는 원칙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점거 등으로 인해서 다른 근로자들이라든지 회사에 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협상을 통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내 하청과 관련해서는 이슈가 어떤 거가 있어요? 일단 임금 인상의 이슈가 있죠. 임금 인상률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사내 하청이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대우조선이 있고요. 대우조선의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제 그 기업들이 소속은 있겠죠. 다른 분들. 소속은 다른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내 하청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많은 기업들에서 파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내 하청과 사내 하청에 소속된 근로자들끼리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해야 되는데 이제 임금에 대한 좀 그 격차가 크죠. 왜냐하면 그간에 조선업계가 상당히 한 3, 4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수주 물량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 전만큼의 보상을 해주면 단번에 좋겠지만은 어쨌든 그 여력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임금 인상률에 대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청 근로자들이 이제 한 30% 정도 처음에 인상을 요구했다가 예. 지금은 조금 이제 낮춰서 협상을 하는 걸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좀 입장차가 커서 현재는 진행이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거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청업체는 소속이 다르죠. 대우조선해양 소속이 아니라. 아니죠. 예. 그러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은 하청업체와 해당 근로자들 사이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네. 이제 원청이나 이런 데서 그 하청업체 관련된 뭐 이제 선수금이라든지 예, 뭐 발주할 때 음. 연동이 돼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임금 협상의 주체 자체는 이제 하청과 하청 근로자들이라고 사이에서 봐야 되겠죠. 임금 예, 협상 사이에 갈등이 있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점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예. 그러면 하청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근로자들은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크가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작업이 좀 지연되거나 잔업이 없어지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럼 불법 점거만 풀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노사가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가 현재 정부의 입장이겠군요. 그렇죠. 불법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다른 피해를 예. 이제 예방을 해야 되고 하니까 불법 점거는 일단 풀어 달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노사 협상이야 당연히 예. 계속 지원을 저희가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이제 고용산자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 예. 어제도 경제부총리 포함해서 5개 부처 장관이 또 정부의 입장을 예. 좀 빨리 불법 점거를 풀어달라, 그다음에 교섭 지원을 하겠다는 예. 부분의 입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속도감을 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일단은 기대를 가져보는데 하청업체가 여럿이 있을 텐데 공동으로 공동으로 해서 이제 하고 고용주 쪽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하청 근로자들도 여러 회사 소속이겠으나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구조인가 보죠. 알겠습니다. 노동 현안이 꽤 있어서 하나하나 좀 민감한 것들이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은 이게 도입이 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의 징역형, 벌금형 이제 이런 좀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바꿨는데 이제 이걸 그냥 과거처럼 행정 제재로 다시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 봐요, 정부가. 뭐 행정 제재로 그러니까 처벌을 완화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돼서 추진되는 것은 없고요. 예.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가 이제 1월 27일부터 해서 한 6개월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행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법 개정에 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살펴는 보고 있지만 케이스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법 개정을 이제 확실히 어떻게 네. 추진하겠다는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 법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를 그래서 대표이사 분들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좀 모호하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일단 확정을 하고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법 제정은 저희가 전문가의 지금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일단 논의하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표이사를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그 중대재해죠. 사망 사고나 뭐 부상이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되거나 급성 중독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벌을 그것만 발생한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의무를 구축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작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야 했을 때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법 시행이 6개월 됐다고 하는데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건수는 많이 발생했고요. 사망 사고도 있었고 했겠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6월 말까지 정도 보면 한 이제 300 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한 320명 정도 되는데 예. 그건 작년보다는 좀 줄은 겁니다. 한 네. 20명 정도는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1월 27일 법 시행 이후에 지금 법 적용이 50인 이상에만 법 적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 15명 정도는 그 사망 사고 감소를 했어요. 일단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뭐 지난주까지 정확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사고는 104건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통해서 46건 정도가 입건을 했고요. 이제 일종의 범죄 인지가 돼서 입건을 했고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라기보다는 그 사고 자체가 이제 그렇죠. 뭐 대표이사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건이 성립된다고 본 게 이제 46건이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입건은 하는 겁니까?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다른 법률이 있어서 일단은 그 중대재해에 대해서 입건은 하게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입건된 것만 46건이고 그 중에서 이제 입건은 아직 뭐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단계고요. 실제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거는 한 14건 정도가 현재 있어요. 14건은 이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본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이제 검찰에서는 아직 그걸 뭐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를 한 케이스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그런 정도 상황이죠. 이번에 이제 적용돼서 예를 들면 재판이 벌어지고 판단이 서게 되면 그게 이제 첫 케이스가 결국은 되겠군요. 네, 되는 거가 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판례나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좀 보면서 이제 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워낙 이게 사회적인 관심사도 많았던 법이고 그다음에 좀 약간 유례가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금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결국은 좀 억울하다라는 쪽의 의견은 사고가 난 것이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래도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쪽은 이렇게 해야만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걸 좀 그럼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시면 이제 그 논란 속에서 어떤 걸 좀 바꾸는 쪽이 진행될까요? 우선 그 원래 이제 모든 나라에서 그 근로자의 사업장에서의 안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는 책임을 사업주한테 일단은 부여를 하고 1차적인 책임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뭐 위험이 있는 곳에는 작업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안전이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에서 잘 진행되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감소도 하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보다는 이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안전보건 관리자를 둔다든지 뭐 안전보건 책임자를 둔다든지 해서 사업주보다는 이제 밑에 안전보건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이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두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법으로 나온 것이고 사실은 중대재해법처럼 기업이나 이제 그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경우는 뭐 호주나 아니면 뭐 캐나다나 영국이나 저희 정도밖에 없는 거라서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이기도 하고 수준으로 따지면 영국의 한 70년대
독일이나 일본의 한 90년대 정도 수준이니까 네. 상당히 좀 그 산재 사망 사고로는 굉장히 낙후된 건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고 본인의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네. 것을 좀 모호하다고 모호하다고 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성을 이제 더 주는 범위 내에서 뭐 하면 면책인 걸로. 뭐 그냥 면책이라는 말을 이제 사회 법령에 쓸 수는 없지만 예. 이제 어떤 의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안 받는 것이죠. 당연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게 예. 면책이죠. 예. 근데 면책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지금 어려운 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지 뭐 누구를 처벌하고 싶어서 법을 만든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이 처벌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두 가지의 지금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처벌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실제로 사고가 안 나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좀 만들어 보자. 진정성 있게 이런 이제 두 부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그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고치는 것이 뭐 이번에 시행령의 그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냥 면책 조항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은 뭐 원래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를 다하면 뭐 당연히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지만 이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도 억울한 처벌을 받는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인 것이고요. 뭐 2차적으로 이제 처벌 수준을 좀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그 법 논리나 이런 것들을 좀 시행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또 논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좀 이거는 빼든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항목들, 즉 그 회사 쪽에서 사용자 쪽에서 해야 하는 의무 중에 이건 좀 모호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의 리스트가 좀 있으세요? 뭐 제일 이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거를 해줘서 정확하게 법령의 어떤 부분을 뭐 수백 개 수천 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 표현 중에서 뭐 실질적 지배력이라든지 뭐 충분한 또는 필요한 뭐 이런 예산 이런 식의 약간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호한 부분 어떻게 하면 가장 뭐 이해를 할 수 있게 또는 했을 때 큰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이제 사용자 쪽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몇 회를 교육하고 어떤 정도의 점검을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 그걸 안 지키면 처벌받는 것이지만 그걸 지키면 된다고 판단할 텐데 대개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저도 참 난감하기는 한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형식에 치우쳐서 제대로 실질이 안 되고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만들지 않고 결과를 놓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 모호하다는 또 반론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궁극적으로 줄려면 의식 관행 문화가 다 이제 개선이 돼야지만 사실은 산재 사고가 주는 것이죠. 처벌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뭐 100% 준다는 효과를 뭐 이번에 이제 저희가 더 법을 더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식 관행 문화를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식적인 것이 실질로 변하는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문제입니까? 우리의 의식과 관행 중에 현장에서 제일 어떤 문제는 일이 벌어지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로는 많이 해놓죠.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과 외국 회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관행을 묵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안전모 꼭 쓰세요. 라든가. 안전모 쓰세요. 교육도 꼭 시키죠. 안전모도 지급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다 지급하고 안전대도 다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전모나 뭐 안전화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 이유로. 여러 이유로 예.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작업 시간을 뭐 단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좀 애로가 있다든지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걸 관행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외국의 회사들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거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처럼 굉장히 강한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모니터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중에 뭐 예산도 투입해라, 조직도 만들어라 다 예.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이 모니터링하고 점검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관행들이 반복되는 것은 막아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실수는 저희가 실수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까지 이루어내야지 이제 사실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2부로 저희가 이어가서 계속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과 함께 노동 현안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노동관계 현안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권 차관님, 뭐 다른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네네. 조금 전에 저희가 안전모 썼느니 안 썼느니와 관련해서 잠깐 예를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쓰십시오라고 하는 교육을 꾸준히 했으나 현장에서는 또 안전모를 안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필 또 그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고가 나면 우리가 이제 볼 때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모를 꼭 쓰시라고 여기저기 써붙여 놓기만 했으면 회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볼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안전모를 쓰고 있음을 확인하고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벗었을 땐 삑 울리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까지 맞춰놓지 않았으면 이건 회사 쪽 책임이다라고 볼 건지 이거는 뭔가 결정을 해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 소재가 나올 텐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나고 수사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일단 대표이사 관심이 있었느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입증하죠? 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그 뭐 목표를 설정해서 그 왜 직원들에게 어나운스를 하고 네. 사업장의 가장 핵심 목표나 핵심 이슈로서 다루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느냐는 것을 봅니다. 그걸 뭐 되게 위험성 평가라는 말로 저희가 쓰는데 네. 그 위험 요인을 사업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을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여기에는 이런 식의 뭐 대응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겠다, 조직을 하겠다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아까처럼 말씀하신 게 그 안전 수칙이나 그거를 지키지 않았는 것을 묵인이나 방치를 했느냐 하는 것,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수사할 때는 저희가 핵심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안전모를 안 썼는데 안 썼다. 안 그러면 쓴 걸 묵인 내지 방치한 건지 아니면 살피려고 살폈는데 저분이 잠깐 벗은 것까지 어떻게 다 보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가 지키고 있고 그 개인의 어떤 해프닝이나 과실이냐를 보는 것은 이제 다수가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을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주가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소장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쓰라고 다시 명령을 한 사실이 있었느냐 등을 체크해서 그 개인의 과실이냐 아니면 이제 사업주의 그거냐를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근로자의 개인의 완벽한 개인의 과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사업주는 그걸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치열한 논쟁거리겠지요.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주 52시간제가 법제화되어 있긴 한데 어떤 때 일 많을 때는 주 60시간도 하고 그 다음 주에 8시간 더한 거를 좀 빼서 그러면 이제 44시간만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하게 하자는 쪽입니까? 뭐 일단 방향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좀 선택권을 넓히자 하는 것이 일단 목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주 52시간제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래
3년 전만 해도 68시간을 주 단위에 허용을 하고 있다가 네. 68에서 52시간은 이제 줄었고 매주 단위의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지금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이제 52시간제로 줄었을 때 주 단위에 이랬을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을 주 단위로 관리를 하는 방식이 과연 옳으냐 하는 데 대한 지금 문제 제기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업종이나 기업 규모나 뭐 여러 가지 근로자의 여러 가지 그 형태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다른 요구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예. 조금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변경을 해보자 하는 예. 것이 지금 일단 저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관련해서 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서 예. 좀 가장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주는 뭐 4주나 5주가 있겠으나 네네. 어떤 주는 53시간, 그럼 어떤 주는 51시간. 그렇게 해서 평균만 맞추면 되도록. 네네. 그게 이제 뭐 일종의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주 평균으로 관리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의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 뭐 기존에 68시간을 허용했기 때문에 주 단위로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52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3시간, 51시간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53시간 할 때는 형사처벌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관리하는 것을 유연하게 해주면 예. 처벌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좀 탄력성이나 자율성을 좀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고민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그렇게 되면 과로할 수 있으니 네네. 그조차 허용하지 말자는 쪽이고. 예, 그렇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탄력성을 주게 되면 한 주에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근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물론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뭐 대개 선진국들이 하는 방식이 건강보호 조치들을 다 넣게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 11시간 근로 일간의 11시간 휴식 제도를 보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일주에 하루에 24시간은 꼭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라든지 하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그건 지켜라. 예, 몇 가지 이제 사실은 지금의 문제는 초과 근로를 근로 시간을 하면서 결국은 휴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사실은 과로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가장 방법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의 탄력성을 부여하면서 휴식 시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제도의 어떤 만드는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건 평균은 맞추되 네. 야근 잔업을 하게 되면 다음 근로까지 11시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장을 해라. 뭐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휴식 시간을 보장하면서 예. 근로 시간의 탄력성을 가지게 되면 노사 간의 좀 윈윈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나 이제 근로 형태나 직업에 따라서 상당히 그 근로 시간에 대한 수요가 다른 것을 좀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간에서 출퇴근 시간은 포함되는 거죠? 11시간 뭐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퇴근과 출근 시간 사이에 예.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출퇴근 포함해서 예. 11시간. 예. 그래서 회사가 바로 옆에 있으면 11시간이면 그냥 집에 가서 쉬고 나오기가 뭐 적당하다 싶기는 한데 네네. 또 이 중에 또 왕복하고 한 3시간 빼고 나면 또 잠자고 나오기도 빠듯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법원 판결이 좀 계속 엇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나오신 김에. 뭐 그간에 이제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하는 케이스들이 예. 가끔 위법 판단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피크제라는 게 삭감을 하는 경우니까 그럴 때 임금 삭감을 하려면은 무슨 목적이나 예. 아니면 대상 조치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뭐 근로 시간을 줄인다든지 직무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의 대상 조치들이 합리적일 때는 임금 삭감을 해도 괜찮은데 예.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정년도 유지하고 임금만 삭감하는 경우는 저희가 연령 차별로 해서 이제 위법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삭감당한 근로자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다.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드물 케이스라서 이제 지금은 잘 없고요. 2013년에 저희가 정년이 이제 법으로 60세로 되면서 그때부터는 대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같이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라서 거의 그런 경우에는 위법한 경우는 없고 되게 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임금 피크제가 말씀드린 데 정년을 연장하거나 뭐 직무를 바꾸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네. 하는 여러 가지 이 대상 조치들과 합리적으로 같이 들어오면 네. 대부분은 다 임금 피크제는 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꽤 많은 사기업에서 네네. 정년은 그냥 사규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정년까지 다니는 분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임금 피크제 또는 임금 삭감을 통해서 좀 이분을 더 고용하고 나도 회사를 다닐까 아니면 안 되나 이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합법이고 어떻게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임금 피크제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노사 협상을 통해서 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넣어서 아니면 근로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협의를 하더라도 그냥의 이제 임금 삭감의 대상 조치가 없는 경우는 안 되고 목적이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뭐 정년을 더 계속 고용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직무를 좀 옮기면서 뭐 여러 가지 대상 조치들이 같이 합리적으로 갖추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합법이 되겠죠.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정년 부분이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 이후에 정년 연장이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임금 피크제가 전 기업에 도입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 정년 연장과 같이 도입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년이 존재하고 노조가 존재하고 임단협이 존재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김 부장님 이제 저희 뭐 이 정도로 저희 고용 관계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임금을 좀 낮추시고 일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일이 서로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개별적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서로 동의가 돼서 일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번에도 소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이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근로자도 상대적으로 얻은 게 있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만 깎으면 안 됩니다라는 판결이 들 텐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오가야 되는 겁니까? 현실에서는? 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삭감은 결국은 이제 아까 대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고용을 원래 있던 근로계약 기간보다도 연장을 시켜준다는 게 명확하다든지 또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로 시간이나 그 직무의 이동이 확실히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큰 문제는 없고 뭐 사후에도 특별히 그 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용인되기가 어렵겠죠.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는 논란도 좀 있는데 최근에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좀 나누어서 구분 적용해보자 하는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떤 쪽입니까? 뭐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안 하기로 내년에는 안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 그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정부에게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은 그 동안에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좀 많이 올랐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좀 걱정들이나 부담 때문에 아마 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들이 예. 몇 군데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그 더 높이 줄 때만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 적용하는 게 네. 많이 쉽지는 않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최저임금보다 더 줄 때는 차등 적용을 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더 주겠다고 업종별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더 낮춰서 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더 높게 주는 것을 결정할 때는 우리는 이거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을 우리 업종의 최저임금으로 한다.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 최저임금 정해진 것보다 더 낮게 결정하는 식의 이제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할 때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에서는 네. 그러나 이쪽 업종은 그럴 이거는 만한 사정이 있으니 좀 낮게 합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군요. 뭐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사례는 별로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네. 그 업종을 정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제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업종별로 대기업과 또 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의 예.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문제지 이게 무슨 대기업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도소매 숙박업 같은 경우, 도소매업에서 그 밑에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마트나 우리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업종의 문제인지 규모의 문제인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세분화돼서 이제 정리하기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사그라들 수 있는데, 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업종을 정하거나 그 섹터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쉽지 않겠죠.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시골 어딘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서울처럼 도시처럼 손님이 계속 많으면 최저임금 이상 주고 직원을 고용해도 돌아가지만, 손님이 많지 않은 곳이면 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장사가 안 되고 부담스럽고, 그렇단 최저임금에서 한 2,000원 정도만 깎아서 지급하면 그냥 한산한 손님 정도는 돌아가면서 하겠는데 그럼 불법이 되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예. 지역별로 차등 예. 적용하는 것은 이제 저희 법상에 없기 때문에 정할 예.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뭐 법률적으로 지금은 이제 저희는 법률적으로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금은 불가능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할 수는 있게 이제 법률이 돼 있지만, 사실은 여러 차례 그 노사가 논쟁을 했지만 사실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이 어떤 업종으로 할지에 대한 그 모호성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저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는 그럴 필요성이 더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지역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도 저희가 근데 검토는 해본 사항이 아니고 법률에 지금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예. 뭐 한번 이제 그거는 지금은 그거에 말씀하신 관해서는 대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이 임금 체계를 그 연공 서열로 하지 말고 직무급 성과급으로 해서 뭐 5년차 직원의 월급이 뭐 20년차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업무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임금 체계는 지금 제일 저희가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 고령 사회 때문에 고령자들을 계속 고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근로자들이 좀
저 대기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MZ 세대들이 대개는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지금 감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조화시키려면 현재는 임금 체계 개편이 좀 필요하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